안녕하세요. 알려준 마당입니다. 자, 오늘은 헨리 밀러 죽기 전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참 나름 열심히 읽었다고는 생각했는데 제대로 전달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구독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오늘 좀 만회하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 준비가 잘 되셨나요? 글쎄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오늘 화장실에 네. 갔더니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바보들은 늘 최선을 다하려고 말한다. 내가 바보란 말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일단은 해보자고요. 저는 최선을 다 안 할게요. 오늘은 헨리 밀러의 북해기선에 나오는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 자유가 성을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리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자유, 자연스러움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형식면에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문법도 거의 기초적인 문법 말고는 다 무시했어요. 성의 묘사하다 갑자기 철학적 명상이 나오기도 하고. 어려웠어요. 네. 이제 기존의 어떤 소설에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는 이렇게 자꾸 서사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뚝뚝뚝뚝 맥이 끊기는 서사에서 이제 당황해서 멈춰서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소설은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인데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소설이란 이래야 되는 것이라는 어떤 형식들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형식을 깨부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 형식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어떤 형식은 이렇게 쓴다, 플롯은 이렇게 해라, 뭐 어떤 집짓기를 해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썼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형식 파괴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게 머릿속에 잡았어요. 근데 통상 어떤 소설들은 읽으면은 한 30페이지 읽다가 갑자기 건너뛰고 70페이지부터 읽으면은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3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쭉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쓰여진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장면을 펼쳐 읽어도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풍덩 빠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표지판도 하나도 없고 지도가 없는 채로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들어찬 숲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목적지가 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그때 날씨, 시간, 그 고즈넉한 기분, 그 비밀스러우면서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 설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느끼면서 길을 걷다 보면은 거기서도 충분히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저는 단 한 가지 형식을 무조건 파괴하는 게 좋은가 꼭 제 기준으로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동시대와 소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독자들하고도 호흡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뭔가를 새로움을 추구는 하되 기존의 것들의 어떤 일부는 레퍼런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레퍼런스가 된 상태에서 디퍼런스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결 지점이 아예 없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세미의 말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작품 전체가 조금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럽 영화를 보면 영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화 같은 거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안개 속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보는 관객들한테 상상하게끔 만드는데 친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소설 역시나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러 장의 이미지가 계속 중첩적으로 보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형식이 없는 무형식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형식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작품 안에 있는 서사는 결말을 위해 달려간 서사는 아니다라고 전혀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조각조각난 어떤 사물들의 묘사를 통해서 네. 그 점점 다가가는 모습들, 아니면 멀어지는 모습들 그런 묘사도 많이 하고요. 시적인 문체들이 굉장히 네, 훌륭해요. 그다음에 그 많은 사물들이나 어떤 공간의 나열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수많은 이름도 이유도 없이 나와요. 그다음에 문장들이 역설적이에요. 나는 어떤다, 힘들다.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막 혼합되다 보니까 이 독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소설을 처음 쓰고 이렇게 소설을 공부할 때 선명하지 않는 장면, 네. 그것조차도 선명하게 묘사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소설의 기법으로 우리가 그렇죠. 배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독자가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게 쓰면 잘 쓰는 소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잘 따라오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독자의 상상력만 촉발시켜 줄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읽고 났을 때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하나하나의 세상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누방울 하나가 폭폭폭폭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나의 비누방울이 막 올라가면서 하나의 세계가 터지면서 와닿는 느낌. 그래서 수없는 비누방울들이 뛰어오르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 그 비눗방울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도 실루엣도 있고 네네. 그 하나하나가 건네주는 어떤 감동과 예, 그래서 재미도 막 있고. 그 네. 소설이 쓰고 싶어지는 이 작품을 읽을 때 네, 네. 갑자기 첫 문장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읽었던 논리에 의한 해탈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주 논리 정연한 사고의 결과에 의해서 아 이거는 이렇지라고 결과를 우리가 얻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론 어떤 명제들은 논리로부터 벗어나야지만 그 알게 되는 결말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선문답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화두들 그거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동시에 다 담겨 있는 책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읽는 사람으로하고는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사고, 왜 그 카프카 그랬잖아요. 책은 두께여야 된다. 네. 얼어붙은 사고를 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그 어떤 그 느낌이 네.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육화되는 느낌. 네. 그 우리가 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1m 가서 운전할 때 1m 가서 30cm 꺾어 가지고 뭐 50cm 이상 진행하시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내가 감으로 가는 것처럼 맞아요. 문학도 예술은 그런 감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헨리 밀러를 나만의 방식으로 읽은 것도 굉장히 참 보람된 일이다. 그리고 여기 이 작품에 나오는 그 화자의 삶은 굉장히 보헤미안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마치 집시처럼 여기 집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 보헤미안적인 삶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오신 거 네, 아닌가? 이제까지는 모험적으로 살아가지고 네, 네. 깨고 싶기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굉장히 내가 획일적인 삶이었구나. 내 삶도 이렇게 좀 보헤미안 삶처럼 가볍게 살아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 그게 하도였습니다. 보헤미안이라는 뭐, 거는 사실 예. 뿌리가 없는 풋노즈. 떠도는 거죠. 예. 유머이고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도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으로 이르는 것도 이렇게 떠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의 그 DNA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과연 어떻게 떠돌아야 보헤미안인가? 네. 단어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 뭔지 보헤미안적이다. 뭐 그렇죠. 이런. 예.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들여다보면은 보헤미안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힘들고 척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북계기선을 읽을 때는 뉴욕을 떠나서 파리를 찾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리도 결국은 목적지는 아니거든요. 모든 영혼이 가서 몸을 이고 쉴 곳 자체가 없다라는 거,
인간은 언제나 길 위에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순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순환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화에서도 네. 판타지 세계,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갖고 판타지 세계 가면 거기서 이 현실의 세계를 좀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곡의 단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밑에 지하까지, 지옥까지 가보고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패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뭐야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그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환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돌아오는 거는 어디로 돌아온다는 걸까 했을 때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일상, 지금 여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우러지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 집중할 때 삶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자유라는 것을 저 나름의 정의를 내리는데 자신이 마땅히 구속되어야 할 것에 구속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밀러도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또 돌아오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삶이 가지는 허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격렬한 정사 뒤에 남는 그 허무감 있잖아요. 현타란 그쵸. 우리 네, 요즘 그런 말로 것들이- 현타가 온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오기도 네.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태어남과 저는 죽음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이가 둥근 자궁 속에서 태어나서 요람에 담겨 갖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간이라는 요람 타고 다시 무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그렇죠. 무덤이라는 것이 어머니 자궁의 형태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순환이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이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건가 그러는데 모든 것은 이 길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헤미안적인 삶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 그 보헤미안적인 삶이 뭐 예수도 석가모니도 출가지만 가출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성인들이 네, 네. 떠나고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오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끝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조금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갑자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이태리 영화 라스트라다가 생각나네요. 아, 네. 참 영화 좀 많이 보셨다. 젤소미나의 네, 그 얼굴이 젤소미나의, 확 떠오르면서 유명한 영화죠. 예, 영화 그- 음악은 또 어떻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 계절에 들으면 네. 아우 정말 예,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장르의 작품들이지만 네. 일맥상통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기류의 방랑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죠. 네. 진짜 소중한 것,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무엇이 아니라 이 소중한 것을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어떤 길이든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 한국 영화 무비로든가 로드무비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거 갑자기 또 아니 자기네들이 영화를 너무 잘 봐서 그런데 네. 거기 보면 막 중공가에 막 넉셔리하게 산 남자가 아무것도 없어. 황정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로드무비. 로드무비죠. 황정민이 그 네. 노숙자가 돼가지고 네. 예, 정찬을 사랑하게 네, 되잖아. 맞아. 어떻게 알아? 아 진짜 다 많이 봤다. 예전에 봤는데 맞아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갑자기 이 영화 생각나셨구나. 순간적인 어떤 네.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와 해방으로 그렇죠. 다시 기결되는 거죠. 에이 기분이다. 이거 녹화 끝나고 맛있는 거나 먹어봅시다. 우리가 또 밥값은 해야 되겠죠? 문문사. 시간의 자오스니에는 부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진실과 드라마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운동의 시가 있을 뿐이다. 어떤 순간에 어디서든 절대자와 대결할 수가 있다면 석가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그 위대한 동정심은 냉각되어 버리리라. 두려운 점은 인간이 분노 더미 속에서 장미를 창조하여 온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장미를 원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장을 제가 오늘따라 우리 두목님의 사투리 액센트가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참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힐리밀러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헨리 밀러의 글의 마지막이 빈 껍데기로 남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묵직한 주제를 네. 가지고 있죠. 예. 동글님은요? 네, 저는 14쪽입니다. 해질녘, 남빛의 하늘, 거울 같은 강물, 젖은 것처럼 빛나는 나무들, 선로는 저쪽에 조올레의 수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옆구리에 니스칠을 한 캐터필러가 롤러코스터처럼 도약한다. 이곳은 파리가 아니다. 이곳은 코니 아일랜드가 아니다. 유럽과 중앙 아메리카의 모든 도시들은 몽롱한 혼속물이다.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철도 선로의 부디나 거미줄처럼 검은 선로들은 철도 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설계된 것 같다. 카메라가 검은색의 농담을 통해 촬영한 극지의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균열과도 같다. 이런 느낌으로 읽었는데요. 네. 선로 주변의 어떤 모습들을 좀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현대의 어떤 속물성들을 은연중에 풍기고 있으면서 그 군데군데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풍경 묘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한번 문장을 읽어봐도 네,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북해기선을 읽으면서 일상에 대한 강렬한 긍정이 드러나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비가 멎자 비누 모양의 구름을 부수고 나온 태양이 빗물에 젖어 빛나는 지붕의 기와에 차가운 빛을 발산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짐수레를 끄는 사나이가 강물의 상류 쪽인 파시 방면을 바라보고 있던 것을 생각해낸다. 실로 건강하고 단순하고 긍정적인 시선이며 마치 아 봄이 오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신이야말로 알고 있다. 파리에 봄이 올 때 이 세상의 가장 비천한 생물조차도 천국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와, 좋은데요. 예, 문장도 네. 너무 아름답고 아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잘 쓰인 문장인데다가 작가의 마음이 여기에 듬뿍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이 삶의 순간에 긍정하고 있잖아요. 네. 아 이런 태도로 참 살고 싶다. 이런 순간을 항상 네. 느끼고 싶다라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좋습니다. 그냥 네. 예, 잘 뽑았어요? 네, 문장을 그냥 작가의 잠시 문체가 장난 예. 아니에요. 네.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언제쯤 이런 문장을 흉내라도 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문사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오늘이 소테마 성과 사랑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과 사랑의 테마를 잡은 게 노골적인 성의 묘사나 무조건적인 자유롭고 어떤 구속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술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성과 사랑이라는 테마가 그 현대 문학 작품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테마로 잡았던 거거든요. 오늘까지 3개의 책을 다뤘는데 어떠셨어요? 네, 첫 번째 채틀 부인의 연인, 네. 그 다음에 순수박물관, 네. 또는 헨리 밀러의 북해기선, 이렇게 세 작품을 보면서 그 1930년대를 배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몇십 년을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 세 그렇죠. 작가가 다. 네. 우리가 그 단순히 이게 예술의 경계나 외술의 경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좀 더 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 본성으로 더 이렇게 가깝게 가자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동굴사는요? 저는 이제 그 296쪽에 빵을 원할 경우 마구에 메어져 제수처럼 걸어야 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청교도적인 간수의 굴레를 비웃었던 진정한 자유주의를 꿈꿨던 작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미국을 냉방된 쾌적한 악몽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디 네네. 사이트에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안락하지만 뭔가 잘못된 현실의 미국도 바라볼 수 있고, 성과 영매이고 사랑이라는 테마를 그런 식으로 좀 억압된 그것까지는 연결이 안 됐고, 이 네. 정도만. 그래서 이 정도 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요 테마를 진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가들도 헨리 밀러, 그다음에 오란 파묵, 그다음에 D.S. 로렌스. 로렌스도
미래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째서 멀리 보았을까? 어째서 다르게 보았을까? 그것을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관이,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 좋겠죠. 보통 사람들이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네. 답이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씨앗이. 네. 근데 사랑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성가 사랑이 방송 진행하면서 느낀 게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조금 사랑이 뭔지를 알아차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 방송 통해서 네.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가 아주 인간의 육체를 해방시켜주는 그렇죠. 자유로운 성, 섹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과 사랑이라는 소 테마는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부터는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타이였습니다. 안녕.